안녕하세요. 공정경제TV 강도현입니다. 저희가 방금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IMF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저희 공정경제TV 멤버들이 IMF 전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함께 칙칙하게 남자 4명이서 영화관에서 보고 왔는데요. 함께 영화를 보고 온 우리 멤버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혁 박사님,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신 이태경 부소장님 나오셨고요. 하나누리 동북아 연구소 소장 조성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과연 이 칙칙한 남자들과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한번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 우선 경제부처 실무자들 수집하러 가세요.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먼저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본인은 어떤 일이나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저는 참고로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유학하고 있어가지고 환율이 800원에서 1,900원으로 뛰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었겠다. 뭐 저희 부모님도 힘드셨지만 이제 뭐 직장 월급 받아서 보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한 1,200달러 들어오다가 100만 원 똑같은 100만 원 보냈는데 500달러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노가다 시작하고 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 덕에 별별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죠. 아스팔트도 깔아보고 새벽에 늦어보고 네 그랬었습니다. 97년 11월쯤에 저는 대학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제가 1년 동안 97년도 초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부를 할까 아니면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결혼한 남자가 집사람하고 그런 아내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하여튼 11월에 대학원을 응시해서 시험을 본 상태. 그러면서 이제 IMF를 봤는데 그게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97년 3월에 제가 직장을 입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게 11월부터였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입사를 했고 그때도 입사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민간 기업에 입사했는데 쉽지는 않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응시했다가 이제 됐는데 3월에 입사하고 신입사원이니까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태가 왔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27살쯤 됐으니까 무슨 일인지 잘 정확히 몰랐고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은 직장에서 이제 감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정도 감원했던 것 같아요. 총원 중에. 그게 이제 아무튼 구체적으로 저한테 피부에 와닿은 것은 IMF 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잘려 나가는 것을 예, 직접 그건 봤으니까. 예. 조 박사님은 97년 IMF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아마 대학교 4학년 때쯤 될 거예요. 3학년, 4학년 그쯤인데 이제 진로를 모색할 당시였죠. 그리고 황당하셨겠네요. 황당한 건 뭐였냐면 이제 선배라기보다 하여간 한 학년 위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제 취직을 하면 이제 입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입사 대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선배들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취소가 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제란 무엇인가 막 이런 탐색하는 시기였는데 정작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IMF의 여파로 저도 병원에서 이런 사무장으로 알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기를 겪으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어떤 제 인생의 전환의 시기였죠. 오늘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갑수 아저씨 마지막에 여기 좀 스포일러를 이렇게 막 알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구나. 스포일러구나. 그렇죠. 이게. 허준호 씨. 그렇죠. 허준호 씨가 연구했던 마지막에 그
이게 막 소리 팍팍 질렀던 아. 가수 아저씨의 어떤 그 변화. 예. 그분들을 좀 더 저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윗세대가 보수화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참혹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한 명 정해보자면 우리 남 박사님은 뭐 단연 김혜수 영화 보기 전부터 나는 김혜수를 보러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김혜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우진, 예, 조우진. 예, 조우진이 마지막에 이제 뭐 이 정부 그 재벌한테 그러잖아요. 이 정부도 뭐 개혁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머리 숙이고 그러면 네. 되지 뭐 이렇게 이런 멘트 지금의 문재인 정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아닌가 이 영화 만든 사람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대사를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국가 부도의 날 이게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또 픽션이니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겠습니다만 조우진 씨가 연기한 그 차관 재정부 차관이 강만수 씨거든요.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때 IMF 때 재정부 차관했던 사람이 강만수 씨였으니까 물론 영화에서는 굉장히 마지막에 성공한 CEO로 나오지만 지금의 강만수 씨는 뭐 감옥 가지 않았나요? 감옥 갔다 나왔나? 나왔나? 네. 그렇죠. 네. 근데 승승장구했죠. 네. 이명박 네. 대통령 때도 장관도 승승장구했고 산업은행 총재까지 총재까지 했죠.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IMF를 글쎄요 책임자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영화가 어느 정도 팩트하고 부합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또 국가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산업은행 총장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직책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직책 중에 하나죠. 근데 영화가 나오고 재경부에서 좀 반발을 했다고 뭐 기사도 언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기들의 책임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게 억울하면은 좀 백서라도 내고 그러지. 백서라는 자료도 안 나왔어요 사실.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뭐 협상 내용은 뭐였고 뭐 그러면 그런 걸 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뭐 영화의 대본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럴 텐데 백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니까. 영화에서는 김혜수 씨가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팩트를 추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협상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막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졸속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럼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다들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IMF 이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었나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IMF 때가 우리나라 전성기였다. 한국 경제 전성기가 고전이. 예. 그 90년대 중반, 초중반 때가 한국 전성기였고 IMF를 겪으면서 이제 꺾였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나라가 잘 나갔는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그거는 또 뭐 다른 얘기를 제가 그냥 경험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공대를 다녔는데 공과대학 졸업하고 4학년쯤 되면 취업이 이미 됐고 2개, 3개가 돼서 골라서 갔거든요. 그 말로만 듣던 그 예. 386 공부 그냥 열심히 운동만 하고 나와도 취업하는데 아무 상관 없었다는 예. 제가 하여튼 그 과에서 가장 꼴찌로 2번째로 졸업했는데 꼴찌 한 애가 하여튼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걔도. 그러니까 취직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 일자리 걱정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한. 예.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는 거의 경제하기 꿈꾸는 상태인데. 예.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환위기 이후로는 확 바뀌었죠. 예. 그거를 그 구조적으로 강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흔히 말하는 발전 국가 모델에 굉장히 충실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토건 국가 모델이 좀 결합된 형식.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제 총사령탑 내지는 후견 역할을 하고 자원 배분도 다 하고, 그리고 기업 역시 재벌 위주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거기와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국가의 지도 이게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완됐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힘은 남아 있었다고 보고요. 국가가 이제 기업과 금융의 위에서 지도하고 지휘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관치금융 예, 시스템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수출에 굉장히 목을 맸었고,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게 대출의 압도적 부분이 기업 대출. 사실 그때는 가계대출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 외환위기 이후의 현상이고요. 기업 대출하고 기업을 이제 그걸 가지고 과도한 차입, 과도한 부채 규모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완전 고용을 달성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선순환 구조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국가가 맨 위에 있고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또 이제 금융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선순환하는. 또 이제 기업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고 계속 임금이 올라가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임금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막 소비를 했고, 그럼 기업은 또 계속 많이 만들어냈고. 선순환이 된 예, 거죠. 선순환 어떻게 보면. 구조였던 거죠. 한국항쟁 이후에 97년까지 외환위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보통 성장, 그다음 분배, 고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그 항공기를 구가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약간 충돌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거냐면 유아인이 그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그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있고 밑에는 가계가 있어서 그거를 전부 다 여신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투기적 대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망가질 거다라고 유아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자체가 부실이 많았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고, 또 한 차원의 설명은 IMF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약간 음모론적인 느낌? 미국이 그때 당시에 제조업 국가에서 금융국가로 넘어가면서 각 제3국들 혹은 다른 나라들의 금융시장을 이렇게 깨부시려고 IMF를 이용해서 약간 미국의 기획, 정부 차원의 기획이 있었다. 이런 또 느낌도 들게 하잖아요, 영화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금융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신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 금융 쪽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양털 깎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양에게 이제 그 건강하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건강하게 먹으면 이제 이렇게 살도 찌지만 털도 이제 이렇게 복스럽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다 깎아내 버리는. 미국 주도의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차관을 통해서 계속 한 나라의 경제에 계속 달러를 주입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와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럼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서 이제 달러를 이제 걷어내면서 경제가 위기가 상황이 처하면 이제 그 실질 경제,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기업이라든지 자원들을 이제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들을 쓰는 걸 이제 양털깎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 사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좀 기획이 들어가 있는 거다. 아, 기획이다. 그것까지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획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재무 차관도 하긴 뭐 미국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아마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겠지. 하버드 MBA이면서 뭐 미국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영화 본 것 때문에 뭐 논문도 하나 읽어봤는데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권기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는데, 그때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요. 50억 달러인가 빌려오는데, 그때 이제 그 외환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빌려오는데, 그때 뭐 일본이 뭐 구조조정해라 뭐 이런 일체, 지금 IMF가 요구했던 그런 일체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죠. 예. 국가에게. 예. 국가가 국가에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굴욕적이죠. 그러니까 구조조정해라, 이자율 확 올려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고통을 겪고 자본시장 확 열어라. 그래서 보면 2000년대 중반에 주식 상장된 주식의 한 40%를 외국 자본들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적대적 인수합병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만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당시 월가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외환이 부족해서 일본이 당시에 AMF,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기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빌려오려고 우리가 했는데 그걸 미국이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IMF로 갔다라는 그렇게 논문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그게 설명이 충분히 안 됐죠. 그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통화 수합 얘기가 통화 수합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일본 잠깐 갑자기 나왔어요. IMF로 갔거든요. 예. 그 과정이 설명이 안 전혀되는 됐어요. 거 과정은 설명. 예.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국가 기관에서도 사실 IMF 이전에 다른 단계들을 검토를 했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그 일본에서 반응은 미국이 이게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강만수 실명을 이렇게 막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만수 차관으로 이렇게 연기했던 그게 좀 약간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뭐 대한민국 차관이 그 정도로 막 뭐랄까, 물론 그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차서 한 거긴 한데 노동시장 개판이라고 맨날 데모한다고 그게 싫다고 뭐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87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 구가했던 한국 자본주의 황금기, 이게 이제 좀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마침 이게 터진 거 아닌가라는 쪽이 가까워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인론이다 이거네. 그 우리 네, 내부의 원인이 더 크다. 예, 내인론에 가까운데 96년만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윤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직전에 대우가 뭐 세계 경영 이러면서 온갖 나라에 가서 공장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매출은 엄청 커지고 외형은 커졌지만 뭐 계열사 수도 엄청 많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러면 영업이익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낮았거든요. 우리가 각 기업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뿌리가 튼튼한 기업도 아니었고, 그렇죠? 기업도 그랬고, 그다음에 나라도 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외형만 좀 큰 그런 것이었고, 시효를 다한 상황에서 그게 나타난 것이 외환 위기, 달러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발전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의 몰락 시점에서 터진 일이라고 보고요. 그 상황에서 미국 월가나 이런 어떤 국제 금융자본, 이 IMF라고 하는 어떤 천병을 앞세워서 내정을 간섭하고 사실 경제 조건을 강탈한 거죠. 그렇게 악용한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경제가 튼튼했고 기업들도 영업이익 많이 냈고 뭐 그런 식이었다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기회가 그렇죠. 없었겠죠.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초기 한 10년에는 우리 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게 거의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 후에 10년간 어떤 헤지펀드라든지 해외 약탈적 자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이후에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당시의 한국 경제 상황을 우리 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년간 거의 완전 고용을 구할 정도의 전성기를 하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럼 급작스럽게 그때가 경제 위기였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때 우리 영화에서 나오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럼 경제 위기가 왔는가에 대해서 한보 사태가 부도나고, 있었죠. 예, 부도나고 기아차 부도나고. 재밌는 얘기인데 한보 영화에서 나와요. 그 아파트 본사 왜 아파트 상가 안에 본사가 있냐? 그 어느 아파트인지 아세요? 음마 아파트죠. 맞아요, 음마 아파트. 우리는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음마 아파트 상가에 한보 본사가 있었고 그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IMF가 완전히 도화선이 당겨지는 그런. 아직까지 우리 음마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는 어쨌든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패러다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재벌이 이제 뭐 차관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 어렸을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부채 주도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 경제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외 차관 도입에서 성장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무작정 이게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한국 경제가 커지니까 계속 돈을 들여와서 계속 투자를 해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이제 착각, 환상에 빠지기 쉬운 기간이 아마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경제가
구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삐걱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의 나중에 부도로 이어지고 투기 자본을 지적하는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그때 롤오버를 해줬으면 롤오버라는 게 예, 만기 그 만기 대출 연장. 만기 연장을 해줬으면 사실 한국이 그때 어려웠지만 심각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떤 경제 위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그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어느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직 아마 CIA 음모론 아니야 그건? 음모론 CIA 직원이 이제 자기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저 국유기업을 이 미국으로 이렇게 막 나중에 이렇게 가져오나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뇌물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 암살도 하고 뭐 굉장히 미국이? 복잡한 예. 그런 전략을 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그런 전략을 금융자본이 그런 전략을 폈다라는 게 팩트로서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보만 해도 거의 영화에 나오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이게 사업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기업이 금융을 해줄 때, 회사에 금융을 해줄 때 잘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많이 빌려주고 뭐 아니면 이자율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화로 우리는 해왔다. 예. 그러니까 보면 90년대 보면 과잉 중복 투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율이 안 나고 그러니까 한보가 무너지고 또 기아차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은 좀 무리한 관점이다. 예. 만기 연장을 해줬으면 괜찮았을 거라는 관점. 예. 그러니까 만기 좀 연장을 안 무리하지 해준 게 않나. 음모다라고 하는 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런 위기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부실 채권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고 계속 돈을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끌어오고 금융권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우리 이제 이태정 부수장이 얘기했듯이 그 영업이익률도 별로 안 나고 이자율은 또 당시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게 항상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언제 끊어내야 되는데 이미 형성된 기득권은 거기에 저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자 기회로 좀 삼아야겠다. 뭐 재경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지는 않았을까? 재정부 차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거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언젠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실 채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거는 이제 곤란한 구조니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예. 제가 거기서 좀 첨언하자면 우리가 몇 가지 가정들을 하죠. 만약에 모라토리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국가 부도를 선언했으면 예. 아르헨티나처럼 그런 것도 그런 뭐 이제 가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그 전에 동남아에 외환 위기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왔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미국이 그 방해를 간섭하지 않고 일본한테 돈 빌렸으면 달러를 빌렸으면 넘어갔을 거다. 이제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랬으면 이게 그 발전국가 모델이 계속 지속했을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체제는 너무 좋은 체제였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상형 같은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 신락원이다. 낙원을 잃었다라는 관점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건 그냥 결국에는 수명을 다한 체제였다라는 생각에 가까워요.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환 위기로 보는 것이 전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쪽이에요. 박정희식 개발 모델의 그냥 파산이다. 예. 근데 이제 어쩔 그게 수 없는 결과였다. 나타나는 현상 굉장히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외환 위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 그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재정부 차관처럼 그거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이익하고 또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그런 거를 또 위기를 증폭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유아인과 그 재정부 차관이 사실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볼륨이 달랐을 뿐이지. 네. 그 논문에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금융이 잘못한 거를 왜 노동자만 희생하냐. 금융이 문제는 다 저질러 놓고 왜 우리 노동자들 구조조정 정리하고 이런 노동의 유연화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고통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그냥 그렇죠. 된 것은 사실 금모으기 해가지고 마지막 자막에 금모으기 해서 기업 살리고 부채 부채 갚는 데 썼다. 그렇죠. 사실 미국 월스트리트 그 금융위기도 양적 완화해가지고 결국은 그 금융기업 살리고 결국은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결국은 기존에 이미 특권을 누렸던 그 기업들이 결국 혜택을 보고 노동자들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제가 어젯밤에 읽은 논문에서는 IMF의 당시에 우리 그 외환위기 때 우리에게 구조조정을 요청했던 그 뭐 A부터 F까지 있었나 6가지의 그 요구 조건을 내걸었던 그 그룹들이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냈는데 전부 기업들을 그냥 살려주는 거의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했다. 그 미국이 욕먹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7, 8%를 지금 막 20, 30%까지 올린 거잖아요. IMF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이자율인데 아니, 실제로 30%까지 올렸나요? 실제로 올리지 않 20 몇 프로? 잠깐 잠깐 올렸죠. 잠깐. 올렸었죠. 그럼 100만 원 넣어놓으면은 24만 원 나오는 20만 원 나오는 엄청난 이자율을 매겨놓고 지네가 그 문제 터지니까 이자율을 0으로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내리는. 그러니까 음모론이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모론으로만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는 굉장히 크고, 심각했다. 그거는 장기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체제가 좋았는데 IMF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시각은 아니다. 그러면 IMF가 일어나서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찬탈하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그때 이후로 어떤 체제가 되느냐를 한번 논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